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 의료비도 4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질환에서 농민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5년 기준 근골격계통 질환의 경우 농민의 유병률이 60.8%로 일반인보다 8.6%포인트 높았습니다. 순환기계통 질환 유병률 역시 농민이 일반인에 비해 9.8%포인트 더 높았고 호흡기계통 질환과 소화기계통 질환에서도 농민의 유병률이 2에서 3%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작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 밭농사 여러 가지 작업이 예방 조치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인 자세로부터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가 많겠죠. 농업인들은 작업 형태 자체가 일반인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의료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척추 질환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면 농민이 41만 5천 원가량 지출했는데 이는 일반인이 낸 것보다 4.8배 많은 액수입니다. 또 관절증과 운동장애 증상, 뇌혈관 질환에서도 농민이 일반인에 비해 4배 이상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질환인데도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걸까?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질환이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은 재해나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데도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농민의 건강검진 비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62%에 머물다 2015년에야 1%포인트가량 올라 63.4%를 기록한 반면 일반인은 같은 기간 동안 68.2%에서 76.1%까지 7.9%포인트가 올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농업은 건설업, 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3대 위험 산업으로 꼽히는데도 정작 건강관리 체계는 일반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에 농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아래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는데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농민만의 특수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농업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농민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열악한 영농 환경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농민들을 위한 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실제로 농민들이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은 재해나 각종 사고, 질병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서도 농민들이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 소화기, 소흡기 계통 등 대부분의 질환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업의 특성상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시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몸을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통 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일반인 여성들은 소화기나 호흡기 계통 질환을 많이 앓는 반면 여성 농민의 경우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사를 짓느라 아픈 곳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농민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치료비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이번 조사 결과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일반인보다 농민이 지출하는 비용이 4배 이상 많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척추 관련 질병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일반인이 8만 7천 원 정도를 냈지만 농민은 이보다 4.8배 비싼 41만 5천 원 가량을 부담했습니다. 관절증이나 운동장애, 뇌혈관 질환도 농민들이 일반인보다 치료비를 4배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몸이 아파도 바쁜 농사일에 쫓겨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비도 더 많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농민들은 건강검진도 제때 못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민은 일반인보다 건강검진 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9%나 올랐지만 농민들의 수검률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5년에야 1%가량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농업이 상당히 위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비해 더 열악한 건강관리 체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농민들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정부와 국회 농업계 등을 중심으로 농업에도 특수 건강 진단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 특수 건강 진단 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가 대표적인데요. 논의의 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 건강 진단 제도를 시행 중인데 농민들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현재 농업은 건설업, 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3대 위험 산업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상 특수 건강 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특수 건강 진단 및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데 농민들은 대부분 본인이 사업주여서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검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건강검진 비용 또한 누가 부담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의 실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농민 특수 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농민들이 건강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특수 건강진단 제도와 같은 의료 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유한 농가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가는 더 가난해지는 농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간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농과 영세농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촌 내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 격차가 1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촌 빈부격차가 점점 극심해지면서 그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소득 원천별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농업소득에서 농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최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쌀이나 밀 같은 식량작물 중심의 농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물 중심의 농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 간의 농업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대별 격차입니다. 젊고 규모화된 신규 전업농가와 기존의 고령화된 영세농가 내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공적 보조금을 활용해서라도 농가 간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이 지금은 제일 불평등이 크잖아요. 그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소득 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조금의 확대 등을 통해서 그런 보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농업 혁신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낮은 농가소득 문제를 개선하려면 고령농이나 영세농같이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과 지역 푸드플랜 등 고령농과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사육 마리수가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리 농가들이 정부의 동절기 사육 제한 조치에 대비해 사육 마리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4사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오리 사육 마리수는 899만 6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46만 6천 마리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17년 11월에 도입한 오리 사육 휴지 기제의 영향이 큽니다. 오리 사육 휴지 기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줄이고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AI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2017년 첫 시행 당시에는 오리 물량이 부족해 극심한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일어났는데 오리 농가들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새끼 오리 입식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유구 사육 마리수는 309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마리 증가했습니다. 돼지 역시 1,133만 3천 마리로 6만 마리 늘었는데 모두 산지 가격이 좋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젖소는 40만 8천 마리로 1,000마리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원유 감산 정책으로 사육 마리수가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닭은 산란계의 경우 7,474만 1,000마리로 203만 1,000마리 늘었고 육계는 8,591만 5천 마리로 47만 8천 마리 늘었습니다. 이처럼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건 2017년 번식을 위한 닭의 수가 늘어 산란계 병아리 마리수가 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산 키위도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15년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는데 품종도 워낙 다양한 데다 최대 경쟁국인 뉴질랜드와 수확 시기가 상반돼서 잠재력이 큰 수출 과일로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최근 국산 키위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있는지 오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산 키위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건 4년 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258톤을 시작으로 2016년 1389톤, 2017년 1118톤이 수출됐습니다. 2016년 수출 물량이 확 늘어난 건 키위의 거대 소비국인 일본 시장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일본 내 과일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키위만큼은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키위 사랑은 유별납니다. 일본도 연평균 2만 6천 톤의 키위를 생산하지만 90% 이상이 그린 키위라 나머지 품종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린 키위뿐 아니라 레드, 골드, 스위트까지 그 품종이 다양해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에서 11월 키위 수출 물량이 369톤에 그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체 실적과 비교해 봤을 때 3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진 데다 일본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치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국내보다 더 엄격해 수출에 제약을 받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일본 수출이 주춤한 사이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는 키위의 신흥 수출국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소비 저변이 비교적 탄탄한 데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가 시장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고품질 키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적은 편입니다. 육질이 견고하고 당도가 높으며
식감이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시장 내에서 뉴질랜드산과 비교해도 품질이 우수한데요. 최근 높아지는 한국 위상과 함께 젊은 소비자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류도 한국산 키위 소비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 수출에도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가 국산 키위 상표를 도용해 중국산 키위를 국산 키위인 양 유통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산 레드 키위는 과실이 크고 당도도 높지만 중국산은 당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나빠서 자칫 국산 키위 이미지를 흐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각 수출국마다 이제 저희 키위랑 그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처럼 이제 작은 영농자법 입장에서는 그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각 수출국에 상표 등록이 돼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키위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기 위해 농가의 경쟁력 확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해마다 농민들의 농약 사용 문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후각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농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농약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후각 기능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20년 동안 농민 1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농약 노출과 후각장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구 시작 당시 전체 참가자의 16%가 강도 높은 농약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년 후 이들의 후각 손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후각장애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린데인 등 살충제 성분 2종과 라소,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성분 4종은 후각 기능 손상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농약에 노출된 지 4시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은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후각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농약에 노출됐을 때 바로 씻어내면 후각장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농약에 자주 노출되는 농민일수록 살포 후 물이나 비누로 몸을 꼼꼼히 씻는 것을 습관화해야겠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 영월군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20헥타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단지 내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제초 관리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쌀은 농협, 영농조합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인근 지역에 야생조류 분변을 채집해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과학원은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에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천안시 등에 통보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고 있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할 경우 그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신청을 원하는 빈집의 소유주는 다음 달 2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 고창군이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에 적용되는 공동 브랜드를 융합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 브랜드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먹거리가 준비되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장 보러 나온 분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부님들은 설 선물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나오셨어요? 네, 설 명절 선물 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 거를 선물해야 될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네. 어머님은요? 저는 몸에 좋은 꿀을 살려고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해 천연 피로 회복제라 불리는 벌꿀. 설탕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조청과 함께 벌꿀은 서민들의 단맛을 책임지던 귀한 식재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식품은 바로 이 벌꿀입니다.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 항균 작용을 하는 효능도 있어서 위염이나 식도염에도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벌꿀 한 통을 만드는 데에도 양봉 농가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고 합니다. 벌꿀은 꿀을 모은 꽃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꿀이 바로 아카시아 꿀이죠. 아카시아 꿀은 아카시나무 특유의 달콤한 향과 깔끔한 맛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은데 개체도 많고 꿀 양도 많아 전체 꿀 생산량의 70%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을 모으는 양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의 대부분 2월 초에 벌을 깨운다 그러죠. 이제 꿀벌이 육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2월 초부터 그 아카시아 꽃 피는 기간을 그 5월 달을 목표로다가 그 많은 대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작업을 해서 벌을 육성 작업을 해가지고 5월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많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달달한 맛과 특유의 향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벌꿀. 이제는 맛보다 그 효능이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항세균성이 있어 보존제나 상처 치료제로 쓰이기도 한 벌꿀. 우리나라 민간 처방에는 구내염이 생겼을 때 꿀을 바르라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죠.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과 기름을 1대2로 섞어 만드는 외상치료제 레시피가 있었고 충치 치료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또 꿀은 다양한 효소와 비타민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감기에 걸렸다면 꿀 1숟가락과 계피가루 4분의 1숟가락을 섞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꿀은 항균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어서 위염이나 식도염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장병 일종인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꿀은 열량이 높고 당분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거나 복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꿀에는 보틸리누스 균이 있어서 장 발달이 미흡한 1세 미만 영아에게 먹이면 안 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벌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벌꿀은 다른 식품과는 달리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벌꿀은 냉동이나 냉장 보관이 아닌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도 내외의 상온에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 기억하시고요. 올 설 소중한 분들에게 귀한 벌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